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런 사연을 쓸 줄은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용기 내봅니다. 저에겐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6살 많은 어릴 때부터 저를 엄마처럼 챙기던 언니. 그 언니는 3년 전 지금의 형부와 결혼했죠. 형부는 언니보다 2살 많았고 첫인상은 진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언니의 결혼이 반가우면서도 질투가 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언니와 단둘이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이제 그 자리를 형부가 대신한다는 게 묘하게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형부는 달랐습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아껴줬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도 저를 챙기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그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 마음이 가족 이상의 감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날 형부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유나야, 혹시 이번 주에 시간 좀 돼? 언니가 출장 가는데 나 혼자 주말에 여행 가기 심심해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부담 가지지 말고. 요즘 너도 회사 일로 지친 것 같고 가까운 바닷가라도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머뭇거리던 저는 결국 언니가 아는 여행도 아니고 딱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여행지는 동해안의 한적한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형부는 제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말했죠. 이런 데는 오랜만이지. 너 어릴 때 바다 좋아했잖아.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를 기억해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녁엔 근처 횟집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고 맥주 한 병씩 나눠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형부의 눈빛이 유난히 깊어 보였습니다. 너 요즘 외로워 보인다. 그 말에 순간 울컥했어요.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제 마음을 형부는 단번에 꿰뚫어 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바닷가 앞에 위치한 작은 펜션. 예약은 형부가 했고 문제는 방이 하나뿐이라는 것. 여기 방이 2개인 줄 알았는데 예약 착오가 있었대. 괜찮겠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침대 하나쯤이야. 침대는 퀸 사이즈였고 형부는 내가 바닥에서 잘게라고 말했지만 바닥엔 이불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숨죽인 채. 그런데 그 밤은 그렇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시원한 바닷바람이 들어왔고 형부의 팔이 살짝 제 팔에 닿았습니다. 그 미세한 접촉 하나에 온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유나야, 미안. 나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말리지도 끌어당기지도 못한 채.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러다 살짝 손가락 끝이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그와 나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형부의 손길은 짧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온기는 밤새 제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형부는 아무 말 없이 잠든 척 등을 돌렸고 저도 뒤척이다 잠든 척을 하며 밤을 버텼죠. 하지만 그건 지나간 일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남은 미세한 감각, 심장이 뛰던 소리, 그리고 미안함과 동시에 스며드는 묘한 기대. 아침이 되자 형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행동했습니다. 잘 잤어? 어제 많이 피곤했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표정은 어땠을까요? 당황한 건 저 혼자뿐이었고 형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조식으로 간단히 샌드위치를 먹고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평일 아침의 바닷가. 잔잔한 파도 소리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형부가 갑자기 말했죠. 유나야, 어제 일 기억나? 저는 걸음을 멈췄고 형부도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전날 밤과는 또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안 날 수가 없지. 제가 말하자 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는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내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걸 부정하는 거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더 가지 않은 건
내가 내 동생이기 때문이야. 그 순간 왠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의 말엔 분명 절제와 책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멈춰야 했던 이유를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형부가 나쁜 사람은 아니란 걸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이 말보다 앞서 나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려는 거야. 넌 아직 젊고 이런 일에 쉽게 마음 흔들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미 누군가의 남편이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부는 조수석에 앉은 저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가끔 간식도 건네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손등에 닿았던 스친 손가락 끝. 그 사소한 접촉 하나에 심장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조심스럽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은 더 강해졌습니다. 도시로 돌아오자 형부는 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야, 우리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혼자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자는 말은 그 밤이 없던 일이 되진 않는다는 걸 의미했거든요.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 속에 그날 밤 형부의 손끝이 떠오르고 그 목소리, 체온, 눈빛까지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정은 정말 혼자만 느낀 걸까? 여행이 끝난 후 저와 형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명절 가족 모임에서도 식사 자리에 마주 앉은 순간에도 그날의 기억은 둘 사이에만 묻혀있는 비밀처럼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는 건 사실 모든 게 일어나 있었다는 반증이었죠. 언니는 여전히 형부와 다정했고 저는 그런 언니를 볼 때마다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형부의 연락도 피했고 일부러 모임 자리에 늦게 도착하거나 그와 단둘이 마주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부는 점점 더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유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회사 앞까지 왔는데 점심 한 끼 안 먹냐?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했어?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하게 물었지만 그 안엔 우리는 뭔가 있었잖아라는 묘한 끌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제 퇴근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저녁 형부는 제게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 차 가져왔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는 조용히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차 안에서 형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 계속 널 생각했어.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제가 감히 기대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그날 내가 날 뿌리치지 않았다는 건 나만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는 뜻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형부,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형부는 창밖을 잠시 보다 말했습니다. 알지. 그래서 나도 계속 참으려고 했는데 넌 자꾸 내 안에서 커져. 형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그 말은 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착한 건 저희 집 근처였지만 그날 형부는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손이 제 손을 천천히 감싸고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안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숨막힐 만큼 조용했고 비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형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너네 집 앞에 걷자. 비 좀 맞고 싶다.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우리는 조용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작은 커피숍 앞에서 형부가 멈췄습니다. 여기 우리 예전에 왔던 데 기억나? 커피 한 잔씩을 시켜들고 벤치에 앉은 우리 사이엔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형부가 조용히 제 손을 당겨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무 저항 없이 그의 어깨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이대로만 있자. 아무 말 없이. 아무 질문도 없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제게 키스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조용히 제 옆에 머물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스킨십보다 더 깊은 감정이 오간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워 형부의 온기를 떠올리며 이게 사랑인지 착각인지 감정인지 욕망인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형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더는 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지는 더 자주 오기 시작했고 회사 앞에 슬쩍 다가와 잠깐 얼굴만 보자는 말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형부는 또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이번엔 이유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유나야, 드라이브 할래? 멀리 안 가. 그냥 근처 한 바퀴만. 창밖엔 봄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고 형부의 차 안은 늘 그렇듯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며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들을 바라봤고 저는 그런 형부의 옆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도심을 벗어나 조금 한적한 교회 쪽으로 향했습니다. 형부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혹시 오늘 시간 좀 괜찮아? 잠깐 바람 쐬기 좋은데 알아놨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착한 곳은 작고 조용한 풀빌라형 모텔이었습니다. 외관은 깔끔했고 입구엔 프라이빗이라는 작은 편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미리 말하는데 그냥 잠깐 쉬자. 밥도 먹고 이야기나 좀 하려고. 그 말조차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벽난로처럼 생긴 작은 전기 히터가 켜져 있었고 커다란 창 너머론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컵라면 2개와 편의점 간식 몇 개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요즘엔 이런 게 더 맛있지 않냐? 누가 보면 우리가 대학 시절 연애하는 줄 알겠다. 우리는 웃으며 라면을 나눠 먹었고 그 웃음 끝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부가 먼저 컵을 내려놓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은 그냥 너랑 이렇게 있고 싶었어. 그 말과 동시에 형부는 제 손등을 쓰다듬었고 그 손길은 천천히 팔을 타고 올라와 어깨까지 닿았습니다. 숨이 막힐 듯 긴장됐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제 눈을 바라보다 살며시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짧고도 깊은 키스였습니다. 입술은 닿지 않았지만 감정은 확실히 섞였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을 뿐이야. 그는 이불을 펴고 제 옆에 천천히 누웠습니다. 등과 등이 맞닿고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행동보다도 더 자극적이었던 그 밤. 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소리는 제 목덜미 가까이서 느껴졌고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험한 감정이야. 하지만 동시에 절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와의 그 밤 이후 모든 것이 조용히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제 안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휴대폰 알림이 울리면 그가 보낸 메시지가 아닐까 두근거렸고 밤이 되면 그날 방 안의 공기까지 다시 떠오르곤 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연락은 드물었지만 단 한마디의 말에도 그가 날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감정이 다시 한번 저를 흔들어 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언니는 출장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형부는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지금 집 앞이야. 혹시 시간 돼? 그냥 밥 한 끼 먹고 싶어서. 망설였지만 결국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워졌고 제가 먼저 눈을 피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무슨 관계인지, 이게 옳은 건지. 침묵.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는 커피를 한 잔 내려주고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유나야, 이상하게 너 없으면 요즘 너무 공허해. 그 한마디가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저도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형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처음보다 훨씬 단단했고 이번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아무 생각도 말고 우리 둘만 있는 시간으로. 형부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었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고 이번엔 정말로 아주 조용히 입술이 닿았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담긴 감정은 너무도 깊고 컸습니다. 숨을 멈춘 듯 공간은 멎었고 그와 나 둘만이 남은 시간 같았습니다. 입술을 뗀 형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욕망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그 말이 전부였고 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안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지나가리라 믿었던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언니였습니다. 유나, 혹시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하지 않아? 느낌이 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형부는 그 문자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당장이라도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 불안은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나야, 혹시 너랑 형부랑 요즘 연락 자주 하니? 예전에 내가 너네 둘 같이 있는 거 본 적 있거든. 언니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이젠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죠. 형부와 저는 그날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결정해야 할 때야. 형부와 제가 서로를 향한 감정을 인정했던 그날 밤, 형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결정해야 할 때야. 그 말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가족이라는 선을 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것인지.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잔인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언니가 갑작스레 귀국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저는 급히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언니 집에 도착했어요. 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저도 방금 연락받았어요. 그날 이후로 형부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 요즘 형부랑 자주 연락했어?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언니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둘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 출장 가기 전부터 마음에 걸렸거든. 저는 억지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언니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거 누가 봤다고 하더라. 이제 끝이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 내가 너한테 직접 물을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한참을 침묵하던 끝에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언니는 한숨을 내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형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야, 언니가 다 알았어. 그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더 무거웠습니다. 우리 이젠 끝내야 할 것 같아. 형부, 저 진심이었어요. 나도 진심이었어. 하지만 그 진심이 누군가를 망가뜨렸다면 그건 지켜야 할 진심이 아니야.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형부도 언니도 가족 모두와 멀어졌고 제 존재 자체가 죄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단 한 번의 감정, 단 한 번의 선택이 이토록 많은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